인간 세상에 온 마왕의 아들이 맞이하는 첫 등교일. 교실에 발을 들이고 자리에 앉기도 전에 골칫거리가 그를 찾아온다. 학교의 전형적인 양아치들이 손쉬운 먹잇감이라 생각하고 시비를 걸기 시작한다. 하지만 이놈들은 자신들이 문자 그대로 차기 마왕에게 덤비고 있다는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다. 마족으로 태어난 라바스는 마계에 있는 동안 단 한 가지만을 배웠다. 인간은 눈에 띄는 순간 짓밟아버려야 할 개미 같은 존재이며 라비스는 바로 그 원칙을 고수할 생각이다. 그는 태평한 얼굴에 잘생긴 놈의 멱살을 잡고 책상에 무자비하게 처박아 버린다. 그의 대담하고 예상치 못한 반응에 모두가 충격에 빠진다. 못생긴 얼굴에 한 놈이 온갖 욕설을 퍼부으며 날뛰더니 잘생긴 친구를 구하겠다며 주인공에게 달려든다. 하지만 라바스가 돌진하는 인간을 돌아보는 순간 그의 마력이 몸과 함께 반응한다. 그 못생긴 놈이 주먹을 휘두르자 주인공은 가볍게 고개를 기울여 주먹을 무사히 피한다. 공격자의 일격에 반격하며 마왕의 혈육은 턱이 부서질 듯한 마이크 타이슨 스타일의 펀치를 날려 놈을 뒤쪽 사물함에 처박아 버린다. 자, 여기서 잠시 멈추고 마계를 지배했어야 할 자가 어쩌다 고작 학교 양아치들과 싸우게 됐는지 알아보자. 이 자가 바로 라바스 빈디카, 존경받는 마왕의 무자비한 아들이자 아버지의 왕좌를 물려받아 마계 전체를 다스릴 차기 후계자다. 그는 아버지에게서 임무 하나를 받았지만 최악의 방식으로 이를 그르치고 말았다. 임무는 힐트카와 그의 가문이 왕의 뜻을 거역하는 음모를 꾸미고 있는지 조사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라바스 빈디카는 독단적으로 행동하여 반역을 빌미로 가문 전체를 몰살해버렸다. 왕은 아들이 원래부터 문제아라는 걸 알지만 이번엔 그 도가 지나쳤다. 마계의 지배자 감두베르 빈디카는 아들의 만행을 더는 참아주지 않는다. 오만한 왕자는 힐트카의 반란 증거가 도처에 널려 있었다고 주장하며 왕과 협상하려 한다. 그러니 더 퍼지기 전에 싹을 잘라버리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왕은 그런 야만적인 초법적 접근 방식을 믿지 않는다. 설령 그들이 벌을 받아 마땅했더라도 엄격한 관할 하에 정당한 법과 질서로 처리했어야 했다. 오만한 아들은 그런 따분한 방식에 웃음을 터뜨린다. 아들의 무법적인 태도에 왕은 뼛속까지 실망한다. 왕은 이미 아들이 얄팍하고 무지한 멍청이라고 확신하고 있다. 그와 다투는 것은 벽에 대고 말하는 것과 같다. 그리하여 그는 12개의 어둠의 왕좌와 충분히 논의한 끝에 아들의 처벌을 이미 결정했다. 마계의 법을 어기고 힐트카를 학살한 죄로 라바스 빈디카는 인간계로 추방될 것이다. 그곳으로 보내질 뿐만 아니라 그의 어둠의 힘 또한 봉인될 것이다. 폐하께서는 아들이 마계를 다스릴 자격이 있는 진정한 인물이 되어 돌아오길 바라고 계신다. 마왕의 명에 따라 12개의 왕좌는 라바스의 어둠의 힘을 봉인하고 그를 추방하기 위해 주문을 외운다. 12개의 왕좌 중 람베라는 자가 있었는데 그는 의도적으로 주인공을 위해 이 모든 일을 꾸몄으며 그의 비참한 꼴을 보며 희열을 느끼고 있다. 어쨌든 영혼이 소멸되고 싶지 않다면 따라야 할 몇 가지 규칙이 있다. 첫째, 평범한 인간처럼 살아야 한다. 둘째,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은 금지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간을 해치거나 죽이는 것 또한 엄격히 금지된다. 그렇게 한때 위대했던 마족 왕자는 미노라는 연약한 인간의 몸에 빙의한 채 깨어난다. 이 몸의 원래 주인은 병약하여 침대에 누워 지내던 왕따 피해자였다. 혼수 상태였어야 할 그가 멀쩡히 일어서자 그의 누나와 어머니는 충격을 받는다. 어머니와 딸이 감격에 젖어있는 반면 그의 새아버지는 불안정하고 정서적으로 교감이 없는 남자다. 아들이 깨어나자 아버지는 그저 내일 학교 갈 준비나 하라고 명령한다. 다음 날이 밝았고 그렇게 그는 지금 박살내고 있는 바로 그 양아치들과 얽히게 된 것이다. 한때 찌질했던 녀석이 완전한 상남자로 변한 것을 보고 전교생은 입을 다물지 못한다. 주인공이 공격자를 때려눕히고 기세를 뿜어내자 안경 쓴 범생이는 그가 알던 민호가 맞는지 의심한다. 자존심에 단단히 스크래치가 난 잘생긴 놈도 잊으면 안 된다. 그는 손에 의자를 들고 민호의 머리를 내려칠 기세로 주인공에게 달려든다. 안경잡이 범생이가 민호에게 뒤를 조심하라고 경고한다. 주인공은 그 경고에 번개처럼 반응하여 잘생긴 놈이 허리를 숙이게 만드는 즉각적인 KO 킥을 날린다. 자신만만했던 양아치는 누가 민호를 이렇게 만들었는지 믿을 수 없다는 듯 혼란에 빠졌다. 그는 온갖 모욕과 욕설을 퍼부으며 자신도 모르게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 알다시피 민호는 마력이 봉인되어 평소에는 힘을 쓸 수 없다. 하지만 누군가 그에게 욕설을 퍼부을 때마다 그 저주가 내면의 마력을 일깨운다. 저주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 큰 힘을 휘두를 수 있다. 사실 민호의 어머니는 살아있는 욕설의 화신이었다. 그녀가 욕설을 발명하여
인류에게 퍼뜨린 것이다. 모든 욕설을 흡수해 다리에 힘이 넘치는 상태로 라비스는 그놈의 턱에 파괴적인 스냅킥을 날린다. 그 마지막 발차기는 마침내 잘생긴 얼굴을 못생기게 만들며 그를 완전히 기절시킨다. 참고로 잘생긴 놈과 못생긴 놈은 각각 태우와 승윤이며 반 전체는 이 전례 없는 광경을 목격하고도 믿지 못하고 있다. 한편 주인공은 자신의 현재 상황을 곱씹어본다. 마침내 방법을 알아낸 것이다. 아버지의 조건을 지키면서도 재미있게 살 방법을 찾은 것이다. 순수한 악마의 미소를 지으며 주인공은 자신을 증오하는 자들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그들이 자신을 미워하고 자신이 간절히 바라는 온갖 맛깔나는 욕설을 내뱉길 원한다. 반 전체는 민호가 갑자기 왜 정신나간 소리를 하는지 의아해한다. 안경 쓴 범생이 또한 민호가 내내 진짜 힘을 숨겨왔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기 시작한다. 반 전체가 얼어붙어 있는 동안 주인공에게 다가가 괜찮냐고 묻는 것은 그 범생이다. 아까 이 범생이가 자신을 도왔던 것을 기억하며 라바스는 그를 부하로 삼기의 제격이라 판단하고 괜찮다고 퉁명스럽게 대답한다. 잠시 후 범생이는 그의 갑작스러운 파워업에 대해 온갖 질문을 퍼붓는다. 심지어 민호가 이 세계 전생자일지도 모른다는 농담까지 던진다. 이 말을 듣고 라바스는 이 녀석이 자신의 비밀을 알아챘나 싶어 걱정한다. 그 녀석은 계속해서 이전 세계에서는 어떤 삶을 살았냐며 떠들어댄다. 혹시 무협 세계였냐 아니면 게임 세계였냐면서 말이다. 이 범생이가 정말로 비밀을 알아챘을까 두려워 라바스는 더 많은 사람이 알기 전에 싹을 잘라버리기로 결심한다. 하지만 그가 행동에 옮기기 전에 이야기는 과거 회상으로 넘어간다. 과거에 그의 친한 친구 중 하나가 인간을 죽이지 말라고 경고한 적이 있다. 인간을 죽이는 것은 마족에게 영혼 소멸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소심한 마족은 그 의미를 이해했지만 그는 신시아 선생의 가르침을 똑똑히 기억한다. 그녀는 인간을 보자마자 짓밟으라고 가르쳤다. 친구는 그녀가 반어적으로 한 말일 뿐이라고 경고한다. 알다시피 마족은 죽음을 관장하는 신이다. 인간들이 서로 죽이려 드는 어리석은 생물일지라도 마족은 그들을 해할 권한이 없으며 그 결과는 이미 말한 바와 같다. 그때 라바스는 어차피 인간계에 갈 일도 없으니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현재 라바스는 이 범생이를 죽이지 않고 입을 다물게 할 방법을 몰라 난처한 상황에 처했다. 하지만 그럴 필요는 없어 보인다. 범생이는 자기가 하는 말이 터무니없는 망상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자기도 다른 세계에서 살고 싶다며 절박한 심정을 토로한다. 라바스는 이 범생이의 말에서 절박함이 묻어나온다는 걸 깨닫는다. 범생이가 계속 떠들어대는 동안 라바스는 그가 자신의 정체를 모른다는 사실에 안도한다. 느닷없이 범생이는 그 두 놈을 박살낸 것에 대해 진심 어린 칭찬을 건넨다. 고작 인간 따위에게 칭찬을 받는 것은 마족의 심기를 건드린다. 저주가 그에게 달콤한 자장가인 것처럼 인간의 칭찬은 역겹게 느껴진다. 밤이 깊어지고 주인공은 자신의 상황을 되돌아본다. 인간의 몸에 갇힌 마족은 어떤 마법 능력도 가질 수 없어야 함에도 그의 마력은 분명히 반응하고 있다. 상황에 대한 명확한 답이 없자 그는 이 기회에 불패의 마왕 혈족 라비스 빈디카라는 자신의 칭호를 되내며 우쭐해한다. 하지만 바로 그 마족 왕자는 고통으로 경련을 일으키다 결국 침대 위로 쓰러진다. 이 육체가 그의 마력과 맞물리는 것을 버거워하기에 온몸이 아파온다. 불쌍한 그는 밤의 절반 가까이를 끔찍한 고통 속에서 보내다 결국 잠이 든다. 다음날 저녁 범생이와 마족 왕자는 함께 하교하고 있다. 범생이는 친구에게 연신 고마움을 표하느라 바쁘다. 사실 과거에는 괴롭힘을 당하지 않은 날이 단 하루도 없었지만 어제부로 모든 것이 바뀌었다. 라바스는 어차피 죽고 싶어 안달난 놈들이었기에 감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 말에 범생이 친구는 깜짝 놀란다. 갑자기 뒤에서 민호를 부르는 소리가 들린다. 목소리에 반응해 돌아보자 잔뜩 화가 난 불량배 무리가 보인다. 무리를 이끄는 녀석은 바로 이틀 전 민호에게 죽도록 맞았던 아이 중 한 명인 승윤의 형이다. 그들은 민호를 보호해주는 대가로 푼돈을 받았는데 은혜를 갚기는커녕 개처럼 물어뜯으려 드니 화가 난 것이다. 범생이가 두려움에 떨고 있는 동안 우리 주인공은 마치 사탕 가게의 옷맛이 간 아이처럼 얼굴이 환해지며 더 많은 욕설을 퍼부어주길 바란다. 심지어 범생이조차 자기가 어떤 마조이스트의 멍청한 친구를 사귀게 된 건지 생각한다. 양아치들의 우두머리는 시익 웃으며 피해자에게 따라오라고 단호하게 말한다. 이 미치광이는 언어폭력을 당하는 한 기꺼이 따를 생각이다. 외딴 공사장에는 승윤 본인을 포함한 모든 양아치들이 모여있다. 그의 형은 자기 동생이 이 하찮은 놈에게 박살나는 걸 보고 기분이 언짢다. 이제 바로 그 꼬맹이에게로 돌아서서 거물은 민호의 눈을 대담하게 쳐다보며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고민한다.
그는 절대로 민호를 아무 데가 없이 보내줄 생각이 없다. 어쨌든 민호는 자기 동생을 건드렸고 버릇을 고쳐줘야 한다. 그는 이마시간 놈에게 엄마가 예의를 가르치지 않았냐고 묻는다. 아마 자기 동생 같은 착한 애들을 때리라고 가르친 걸 보면 그 엄마도 아들만큼이나 맛이 갔을 거다. 민호는 주저없이 긍정한다. 사실 그의 어머니는 이 얼간이가 말하는 그대로 가르쳤다. 물론 우리 악마는 진심을 다해 말했지만 그의 뻔뻔한 대답과 얼굴에 번진 교활한 미소는 불량배를 화나게 만들었다. 오만한 바보는 짜릿한 따기 소리와 함께 폭발한다. 반면에 우리 주인공은 어머니가 모욕당하는 것에 완전히 흥분했다. 그에게는 그저 음악처럼 들렸다. 그 욕설들은 그 순간 필요한 마력을 불러일으키고 덕분에 이 자식의 압도적인 손을 붙잡을 수 있었다. 한 손으로 꽉 붙잡은 채 라바스는 다른 손으로 주먹을 쥐고 상대의 얼굴에 강력한 어퍼컷을 날린 후 무자비한 펀치 세례를 퍼붓는다. 그는 계속해서 그 자식을 죽도록 팬다. 이 예상치 못한 전개에 다른 양아치들은 당황해서 옆에 서서 욕설만 퍼부을 뿐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두들겨 맞던 그들의 개같은 보스는 이 겁쟁이들에게 나서서 덤비라고 명령한다. 민호는 자세를 잡고 욕설의 힘을 이용해 하이에나 무리 전체를 쓰러뜨릴 준비를 한다. 그는 다가오는 모든 놈들을 하나씩 발로 차고 주먹으로 치기 시작하며 즉시 쓰러뜨린다. 저기 서 있는 불쌍한 범생이는 이게 무슨 할리우드 영화 같은 상황인지 전혀 감을 잡지 못한다. 민호의 희생자들의 비명은 잠시 공사장을 울렸지만 경기장의 말 그대로 한 사람만 남게 되자 곧 멈춘다. 물론 우리 주인공이다. 폭력과 저주를 경험하게 되자 민호는 삼촌과 어머니에게 감사함을 느낄 정도로 기분이 좋아진다. 그의 삼촌은 인간들 사이에 폭력을 도입한 장본인이고 어머니는 저주의 창시자이기 때문이다. 폭력의 맛이 얼마나 상쾌한지를 생각하면 그는 삼촌에게 감사하다. 집에 돌아가면 분명히 자신의 인생 결정을 재고할 범생이도 잊지 말자. 우리 주인공을 지켜보는 관객은 범생 이뿐만이 아닌 것 같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민호를 지켜보는 빙의된 쥐 한 마리가 있다. 알고 보니 그건 바로 우리 주인공이 지금 감사함을 느끼고 있는 그의 삼촌이었다. 삼촌은 조카가 자신이 이 인간 세상에 내려준 작은 선물을 즐기는 것을 보고 기뻐한다. 마족 왕자를 인간 세상으로 추방할 계획을 꾸민 람베도 거기에 있다. 라바스의 삼촌은 그 아이가 힐트 가문을 몰살시킨 것에 대해 감탄한다. 람베는 그 아이가 항상 제멋대로 행동해서 그 녀석의 고집을 꺾기가 힘들다고 주장한다. 삼촌을 정말 놀라게 한 것은 소년의 아버지인 가마데르가 그를 벌로 인간계에 무자비하게 보냈다는 것이다. 무리 중 무모한 자들을 다루기 위해 강제적인 복종을 부여하는 것이 마족의 규칙이다. 인간계는 또한 마계의 가장 특이한 죄인들이 보내지는 곳이기도 하므로 우리 주인공은 곧 진짜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삼촌은 조카가 한때는 사소한 문제만 일으켰던 것을 기억한다. 동시에 람베는 이제 바르칸 군주가 왜 조카에게 마족의 혈석을 축복했는지 이해한다. 그들은 인간계에 던져진 죄인들을 시각화할 준비가 되었고 바르칸 군주는 그에게 자세한 내용을 공유하라고 말한다. 어둠의 마법 촉수를 뻗자 우리 주인공이 마주치고 물리쳐야 할 몇몇 강력한 마족 상대들의 모습이 시각화된다. 바르칸 군주는 공기 중에 순환하는 어둠의 에너지를 흡수하여 정보를 추출하고 어린 조카가 진짜 어둠과 마주했을 때 어떤 활약을 보여줄지 기대한다. 다시 민호의 평범한 학교 생활로 돌아가 보자. 그의 가장 큰 팬은 저예산 미도리아인데 이 녀석이 땀 한 방울 흘리지 않고 태우의 형을 해치웠다는 것을 믿지 못한다. 웃기게도 민호는 엄청나게 매운 라면을 먹고 고통의 눈물을 흘리지만 마치 눈에서 땀이 흐르는 척한다. 친구는 초보자 맛을 고르라고 조언했지만 우리의 고집 센 악마 주인공은 약골이 아니다. 그래서 그는 가장 매운 지옥맛을 골랐다. 갑자기 친구의 전화가 울리지만 아이는 받기를 망설인다. 갑자기 그는 민호에게 긴급한 전화라며 먼저 가야겠다고 말한다. 그렇게 갑자기 떠나는 그를 보며 우리 주인공은 빤히 쳐다본다. 다음 장면에서는 한 여자가 자신의 최신 예술 작품을 마무리하고 있다. 그녀의 캔버스는 빚을 갚지 않은 인간이었고 그래서 이 고스족 엄마는 그의 머리에 몇 가지 상징을 새겼다. 이때 제2의 부하 중 한 명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시온을 데려온다. 그녀는 너무 늦게 도착한 그를 비웃으며 빨리 눈을 떠 자신의 창작물을 보게 한다. 시온은 역겨움과 공포를 느낀다. 그 상징들은 도둑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놈이 빚을 갚지 않았기 때문에 그녀는 제대로 벌을 내렸다. 제이는 어린 시온도 이런 운명을 원하는지 궁금해한다. 그들 사이에도 개인적인 약속이 있기 때문이다. 겁에 질린 소녀는 일이 진척을 방해하고 있었다고 변명하며 겨우 버티고 있다. 제이는 그의 뺨을 후려치며 명령을 따르지 못하는 것에 대한 짜증을 표출한다.
그를 제대로 벌하기 위해 그녀는 그의 손이나 등에 글자를 새기는 것을 기뻐한다. 시온이 자비를 구하자 그녀는 그에게 바로잡을 마지막 기회를 주겠다고 제안한다. 그렇지 않으면 바로 뒤에 죽어있는 놈처럼 될 것이다. 제이는 그에게 토시 하나 틀리지 말고 시키는 대로 하라고, 그렇지 않으면 끝장이라고 명령한다. 밤이 되자 그 아이는 키보드 앞에서 떨며 정말 이걸 계속해야 할지 고민한다. 제이의 말을 어기는 결과는 목숨을 잃는 것이므로 시온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 우리 주인공 민호는 마치 생리통처럼 아파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맵찔이의 후폭풍이다. 그의 배는 뒤틀리고 부서지는 것 같다. 그 싸움 후에 몸이 쑤시지만 민호는 이 빌어먹을 몸에 질려서 체격을 키우기 위해 팔굽혀펴기를 시작한다. 위대한 라바스 빈디카는 형편없는 신체 능력치로 죽기를 거부하고 여자들을 끌어모으는 몸매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그건 그렇고 우리는 학교에 있는 시온의 시점으로 돌아간다. 그는 손에 기기 하나를 들고 있다. 앱에 관한 무언가가 그를 두렵게 하지만 마음속에 떠오르는 제이의 모습은 훨씬 더 무섭다. 불쌍한 녀석은 역같은 상황에 처했고 민호가 그를 확인하러 왔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른다. 이 시점에서 시온은 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을지 고민하지만 그것이 위험할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다. 제이와 그녀의 부하들은 극도로 위험해서 괜히 민호를 자신의 문제에 끌어들이게 될 것이다. 갑자기 우리 주인공은 근처에서 익숙한 냄새를 감지한다. 바로 그때 주황색 머리의 소녀가 쓰러져 바닥에 부딪힌다. 승혜가 갑자기 의식을 잃자 시온이 걱정하며 그녀의 상태를 확인한다. 하지만 그가 그녀를 뒤집자 이 소녀는 광견병 걸린 개와 좀비처럼 보인다. 이건 여자친구에게 안 되라고 말했을 때의 평균적인 모습이기도 하. 농담은 그만하고 민호는 마족의 기운을 감지하지만 충격적인 것은 애 자신 외의 인간이 그것을 가지고 있느냐는 것이다. 호치가 재빨리 달려와 소녀를 붙잡고 양호실로 서둘러 데려간다. 지나가면서 우리 주인공은 그녀의 팔에 새겨진 문장을 힐끗 본다. 이 상징은 사실 힐트 가문의 것인데 인간의 몸에 있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 민호는 깊이 몰두하여 제대로 확인하고 싶어서 그녀의 방에 몰래 들어가기 위해 양호실로 향한다. 직원이 휴식 시간이라며 그를 막지만 민호는 자신의 능력 중 하나인 망각 마법 같은 것을 사용하여 그녀의 마음을 지배한 후 그녀의 위치를 재설정한다. 약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현재 상태에서 그와 같은 최소한의 주문을 시전할 수 있다. 우리 주인공은 승혜의 방으로 들어가는데 그녀는 짜증난 표정으로 그를 쳐다본다. 진지한 어조로 그는 그녀의 정체에 대해 직접적으로 묻는다. 처음에는 모르는 척하지만 우리 주인공은 그녀의 팔을 거칠게 잡아당겨 마족의 표식을 보여주며 왜 그것을 가지고 있는지 묻는다. 승혜가 여전히 꿈쩍도 하지 않자 이 남자는 지금 당장 하는 모든 것을 자백하지 않으면 큰 고통 속에서 끝내버리겠다고 위협한다. 그의 이런 모습은 너무나 무시무시해서 그녀는 겁에 질렸고 그의 몸에서 신성한 마족의 기운을 느꼈다. 승희의 말투는 짜증에서 완전한 공포로 바뀌었고 그녀는 제이와의 관계를 털어놓기 시작했다. 그룹에 들어가려면 성자가 문신을 받아야 했다는 것이다. 우리 주인공은 이 여자에게서 나는 냄새를 감지하는데 그건 그녀의 더블 비프 로스트 샌드위치 때문이 아니었다. 익숙한 마족의 냄새 때문이었다. 마계에서 우리 주인공이 어렸을 적의 회상 장면이 나온다. 람베는 이 지역을 탐험하고 싶지 않았지만 고집 센 어그로꾼이 그를 겁쟁이라고 불렀다. 그는 결국 라바스를 따라갈 수밖에 없었는데 혼자 갔다가 무슨 일이 생길까 두려웠기 때문이다. 람베는 목표가 무엇인지 도무지 알 수 없었고 초월적인 눈을 가진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늘어놓기로 했다. 그 마족들은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로 시력을 잃게 되는데 시야가 너무 선명하거나 눈이 퇴화하여 쓸모없게 되기 때문이다. 이런 음침한 장소에서 람베는 불안감을 느꼈지만 라바스는 도착할 무렵이라 조심하고 있었다. 그들은 멀리서 손바닥에 꽃이 피어있는 시체를 지켜보았다. 모든 위험을 무시하고 라바스는 꽃에 더 가까이 다가갔고 람베는 그 시체가 제레미 힐트임을 확인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은 이 시체에 온통 꽃이 자라고 있느냐는 것이었다. 라비스는 무모하게 하나를 뽑았고 뿌리에서는 피 묻은 덩굴이 함께 나왔다. 끔찍한 냄새가 났고 람베는 이 독특한 식물이 바로 갉아먹는 꽃임을 알아차렸다. 민호는 승희가 목숨을 구걸하는 동안 지금 그녀에게서 갉아먹는 꽃과 같은 냄새가 난다고 확신한다. 밖에서 지켜보는 가운데 라바스의 모든 행동은 람베와 그의 삼촌에게 관찰되고 있다. 다음 장면에서 우리 주인공은 제이의 타투샵으로 직행한다. 처음에는 그 꽃과 문신이 모두 그저 우연의 일치일 뿐인지 궁금해한다.
안에서는 한 무리의 녀석들이 왜 시온이 제이의 눈에 들었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사실 시온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앱이 중요한 것이었다. 그들 중 한 명이 사탕을 들고 있는데 최근에 개발된 어떤 약이었다. 다른 남자가 승희처럼 끔찍한 부작용을 겪을 테니 먹지 말라고 경고하지만 이 남자는 자기가 남다르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이들 앞에 나타난 민호는 문신과 또다시 같은 냄새를 확인한다. 그는 정중하게 그 문신을 모두 제이에게서 받았는지 묻는다. 무리의 리더는 거만하게 우리 주인공에게 다가가 센 척하지만 결국 손을 얻어맞고 일 스미스 스타일로 뺨을 후려맞는다. 그 녀석은 즉시 기절했고 다른 양아치들은 우리 주인공이 대체 누구인지 의문을 품기 시작한다. 이 남자가 아무 설명도 없이 그냥 주먹부터 날리는 게 마음에 든다. 정말 순수하게 싸움을 즐기는 모습이다. 민호가 그 녀석을 저 세상으로 보내버리는 동안 그의 친구들은 별다를 것 없다고 생각하며 멍청하게 달려든다. 우리 주인공은 주먹을 피하고 두 배의 사랑으로 되갚아주며 세 번째 녀석을 쓰러뜨린다. 네 번째 공격자는 무기를 가지고 있어서 민호는 거리를 벌리기 위해 돌려차기를 사용해 그를 견제하고 부드럽게 쓰러뜨린다. 그의 유일한 질문은 제이의 위치에 대한 것이었지만 바로 그때 그가 처음 쓰러뜨렸던 녀석이 일어난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인간이 아니었고 오직 살인이라는 목표만 가진 알아볼 수 없는 좀비였다. 민호는 깜짝 놀란다. 이 녀석에게 남아있던 마족의 기운이 훨씬 더 강해졌다. 그는 우리 주인공을 잡기 위해 돌진한다. 이 녀석의 움직임 패턴까지 바뀌었는데 이건 분명 약물이 그를 강화했다는 뜻이다. 불운하게도 민호는 발이 걸려 넘어진다. 이제 그는 완전히 노출되었고 도망칠 곳이 없다. 마족화된 인간이 죽일 듯이 강력한 주먹을 날리고 민호는 자신이 위기에 처했음을 깨닫는다. 장면은 제이 쪽으로 전환되고 그녀는 앱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고 말한다. 그들은 자신들에게서 블루리본을 훔친 범인을 확보하는 데 성공한다. 그 도둑은 실수를 저질렀다며 용서해달라고 애원한다. 하지만 그는 주변에서 가장 무자비한 사람들을 보고 있다. 그들 중 한 명이 화분에서 파란 꽃을 집어들고 자비를 구하는 남자 위로 다가선다. 그의 최후는 끔찍했다. 그 남자가 그 꽃들을 들고 남자의 머리 안으로 바로 찔러 넣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건 한쪽 눈일 뿐이었다. 피해자는 계속 애원하지만 남자는 멈추지 않고 무자비하게 남은 눈에도 다른 꽃을 찔러 넣는다. 그리고 그는 이제 눈까지 먼 채로 울부짖고 비명을 지르며 남겨졌다. 이 녀석들은 두 번째 기회 따위는 믿지 않으며 제이 같은 사람조차도 이 남자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엄청나게 무서워한다. 그는 그녀에게 더 이상 변명 없이 일을 빨리 마무리하라고 요구하며 그녀를 역같은 상황에 몰아넣는다. 밖에서 그녀는 자신의 상황을 고민하며 업데이트를 위해 시온에게 끝없이 전화한다. 불쌍한 아이는 앱 작업을 하다가 겨우 용기를 내어 휴대폰을 확인한다. 반전으로 여기 있는 녀석들을 모두 때려 눕힌 후 그에게 전화한 것은 사실 우리 주인공이었다. 민호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시온에게 제이와의 관계에 대해 묻는다. 우리 주인공은 안경잡이가 제이와 이야기해왔다는 것을 알고 있고 시온이 놀라는 동안 민호는 그녀의 위치를 묻는다. 시온은 무슨 일인지 이해하지 못하지만 민호는 개인적인 볼일이 있어서 그녀를 찾고 싶다고 안심시킨다. 그녀는 보통 타투샵에 있지만 지금은 여기 없는 것 같다. 갑자기 우리 주인공은 근처에 있는 작은 생명체를 발견하지만 시온은 자기가 도착할 때까지 거기서 멈추고 더 이상 엮이지 말라고 애원한다. 아까 그 고양이가 아무렇지 않은 척하려 하자 전화가 끊기지만 민호는 이미 눈치채고 고양이에게 다가가 그 작은 것을 붙잡아 자신을 보게 만든다. 그는 이 고양이가 자신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죽일 듯한 눈빛 한 번이면 털뭉치의 자백을 받아내기에 충분하다. 그는 이미 그 생명체가 쥐에서 박쥐로 그리고 지금은 고양이로 변하는 것을 지켜봐왔다. 민호는 그녀가 자신을 감시하기 위해 마계에서 온 감시자라는 것을 알기 전까지 이 생명체가 무엇인지 알아내지 못한다. 그녀의 임무는 들키지 않고 죄수들을 감시하는 것이고 그것이 그녀가 라바스 주위를 맴돌았던 이유이기도 하다. 감시자의 기운은 미미해서 우리 주인공은 그녀가 정말 마족인지 의심할 정도다. 그는 또한 그녀가 너무 쉽게 눈에 띈다고 비판한다. 심지어 지금도 그 멍청한 고양이는 두 발로 서 있었다. 민호는 이 녀석과 더 이상 이야기하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생각한다. 그가 정말로 관심 있는 것은 그 생명체를 조종하며 자신에게 직접 말을 거는 목소리다. 사실 라바스가 빠른 진전을 보인 것에 놀란 것은 람베였다. 민호는 또 다른 역같은 수법을 쓴다며 그를 조롱하고 그의 목표에 대해 묻는다. 그의 오랜 친구는 단순하게 굴며
아무것도 공유하지 않는다. 짜증이 난 민호는 자신을 괴롭히는 질문을 하는데 인간 차원에서 죄수들이 마법을 사용하는 것이 흔한 일인지 묻는다. 람베는 특정 예외가 있으며 곧 이해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한다. 다음 관심사는 갉아먹는 꽃이다. 민호는 그것의 강렬한 냄새, 즉 그들이 그때 경험했던 것과 같은 냄새에 대해 설명한다. 그들의 세계에서는 금지되어야 할 바로 그 꽃이 어찌된 일인지 인간계에서는 구할 수 있다. 람베는 힐트 가문의 마수들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 마계의 관리자들조차 인지하게 된 것으로 파악한다. 모든 것이 힐트 가문의 연루로 기결되자 민호는 몹시 짜증을 내며 그 가문의 일부가 인간 세상에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람베는 웃으며 인간계가 예전처럼 순수한 곳이 아니라고 강조한다. 끝없는 조작의 땅이라는 것이다. 람베는 그가 머무는 동안 모든 것을 처리하길 원하지만 그의 말은 모호해서 민호는 애초에 무엇을 처리해야 하는지 헤아리려 했으며 혼란스러워한다. 람베가 전화를 끊자 감시자의 의식이 돌아오고 우리 주인공은 매우 짜증을 낸다. 다음 장면에서 제이는 시온이 수천 번 전화해도 받지 않자 화가 나 있다. 두 번째 방법을 택한 그녀는 대신 성준에게 전화해서 즉시 사무실로 돌아와 시온을 쫓으라고 명령한다. 다시 민호에게 돌아와서 그는 감시자로부터 인간 세계에 대한 정보를 얻어내고 싶어한다. 그녀의 정보는 보통 최신이고 추적 능력도 훌륭하다. 하지만 그는 그녀에게 즉시 본 모습으로 돌아오라고 직접 명령하고 그렇지 않으면 강제로 손을 쓰겠다고 한다. 겁에 질린 귀여운 고양이는 두 손을 모으고 귀여운 파란 머리의 마족으로 변신한다. 그 화려한 등장에도 불구하고 민호는 그녀가 너무 약해서 정말 실망한다. 그는 람베가 이유가 있어 그녀를 배정했음을 알고 그녀의 이름을 묻는다. 알고 보니 감시자는 이름조차 없어서 우리 주인공은 지금부터 스트리트라는 새로운 신분을 부여한다. 길에서 길 잃은 동물처럼 주었기 때문에 딱 맞는 이름이다. 조롱하는 것처럼 들리는 이름이지만 그녀는 마침내 누군가 그렇게 이름을 지어준 것에 기뻐한다. 그러자 민호는 그녀에게 인간계에 대해 가진 모든 정보를 낱낱이 털어놓으라고 요구한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동안 시온은 자기 친구가 정말 위험에 처했다고 생각하며 민호를 찾기 위해 최대한 빨리 달리고 있다. 그 불쌍한 아이는 앱 챌린지에서 상을 받았던 때를 떠올린다. 그때 제이와 그녀의 부하들이 나타나 1등 상금이 고작 500이라며 그를 비웃었다. 그녀는 그를 동정했고 그날 그를 납치하여 그의 기쁨을 훔치고 공포로 대체했다. 제이의 보스는 아이에게 진정하라고 말하며 그들은 사업차 여기에 온 것이라고 했다. 결국 그는 시온이 앱을 넘겨주기만 한다면 현금으로 5천만 일을 빌려줄 의향이 있었다. 시온은 그 앱으로 돈을 벌 생각이 전혀 없었다고 말하며 그 매력적인 제안을 거절했다. 보스는 이런 대답을 원한 게 아니었고 그날부터 시온은 제이의 소나기에서 강제 노역을 시작하게 되었다. 무서운 생각을 떨쳐내고 친구를 찾으려던 그때 갑자기 키 큰 녀석과 부딪히고는 자신이 망했다는 걸 깨닫는다. 이 녀석들도 안경잡이를 찾고 있었는데 시온이 직접 제 발로 걸어오면서 일이 훨씬 쉬워졌다. 심지어 제이까지 눈에 분노를 가득 담고 나타난다. 이번에는 그 녀석을 순순히 보내줄 생각이 없다. 제이는 그를 다시 납치하고 자신들의 감시하에 평생 앱을 코딩하라고 시온에게 말한다. 만약 감히 도망칠 생각이라도 한다면 감시하는 눈이 있으니 바로 알게 될 거라고. 시온의 새로운 감옥 안에는 감시인까지 붙여놓았다. 이 시점에서 아이는 모든 게 끝났다는 걸 알지만 제이의 친구들 몇몇은 이 녀석이 애초에 개발자가 맞는지 의심하기 시작한다. 소녀는 줏대가 없지만 그들의 보스는 그를 이용해 제품을 퍼뜨리고 싶어한다. 앱의 이름은 나 여기 있어인데 이 녀석들에게는 이름마저 구려 보인다. 로그인을 하고 시온이 앱 작업을 하는 동안 그의 보스는 나의 히어로 아카데미아의 치사키처럼 생긴 모습으로 다가온다. 그는 그 앱이 사실상 블루 리본 유통에 필요한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설명한다. 목표는 앱을 통해 구매자의 정보를 빼내고 그것을 이용해 마음대로 시장을 조작하는 것이다. 게임 내 실시간 위치 추적 기능으로 거래를 더욱 확장할 수 있게 되어 제품을 팔려는 그의 계획이 마침내 실현된 것이다. 블루 리본은 당신을 광포한 괴물로 만드는 바로 그 사탕 약물이며 이제 세상에 그것을 풀어놓을 시간이다. 다음날 학교 학생들은 친구를 추천할 때마다 3만 1원을 캐시백해주는 앱의 매력 을 알게 된다. 3명이면 10만 1원이니 모든 여학생들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가입하고 싶어한다. 그들은 식품업계에서 허가한 안전한 제품으로 홍보되는 다이어트 약 몇 알을 증정하는 이벤트에 매우 흥분한다. 물론 이건 전부 거짓말이다. 저녁이 되자 가입자 수는 미친 듯이 치솟는다. 제이와 그녀의 무리는 기쁨에 겨워 축하한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가게에 침입해 망쳐놓은 침입자를 아직 잡지 못했는지 여전히 혼란스럽다. CCTV를 확인한 후 그들이 찾을 수 있었던 건 박쥐 한 마리뿐이었다. 영상에는 박쥐 한 마리가 카메라를 응시하며 시야를 가리는 모습이 찍혀 있었다. 다른 모든 카메라는 쥐들에 의해 가려져 있었다. 제이에게는 이 모든 것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다. 갑자기 그들의 보스로부터 재고가 있는 곳으로 가라는 메시지가 온다. 그들이 바쁘게 그곳으로 가는 동안 우리 주인공은 지루한 표정으로 스트리트가 옛 쓰레기통에 숨어 있는지 묻는다. 알고 보니 스트리트는 살이 쪄서 끼어버린 것이었다. 우리 주인공은 그런 건 신경 쓰지 않고 그녀에게 맡겼던 조사 결과에 대해 묻는다. 귀여운 마족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흥미로운 세부사항을 알아냈다며 신나서 이야기한다. 우리 주인공이 쓰러뜨렸던 그 양아치 기억나? 그에게서 갉아먹는 꽃과 같은 냄새가 나는 이 약물이 한 움큼 나왔다. 이 약물이 평범한 인간의 능력을 크게 향상시킨다는 것은 쉽게 알 수 있지만 이상한 점은 갉아먹는 꽃은 항상 재배를 위해 숙주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숙주 없이 이 약물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이상한데 왜냐하면 그 꽃은 마계에서조차 멸종되었기 때문이다. 스트리트는 제품의 이름이 블루리본이며 현재 다이어트 약이나 보충제 같은 다양한 형태로 인간들 사이에 퍼지고 있다고 말한다. 민호는 원재료가 궁금하지만 제품 내용물이 비밀리에 제조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사하기 어렵다. 스트리트조차 그 세부 사항을 추적할 수 없자 민호는 화를 낸다. 고작 이름 하나 알아낸 게 전부라면 일을 제대로 못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감시자는 당황하며 지금 각 제품이 제대로 유통되고 있다고 말한다. 그리고 그 때문에 응축된 거대한 마력의 흔적 덕분에 제조업자를 추적할 수 있었다고 한다. 우리 주인공은 왜 벌써 가지 않았냐며 그녀의 머리를 툭 치지만 그녀가 단독 임무를 가지 않은 유일한 이유는 람베가 라바스와 함께 가라고 지시했기 때문이다. 불행히도 이 작은 마족은 모든 것을 람베에게 보고해야 한다. 그녀는 두 사람의 명령을 모두 수행해야 한다. 그녀를 딜레마에 빠뜨리며 우리 주인공은 두 주인 중 한 명을 선택하라고 요구한다. 자신과 원래 주인 중 한 명을 선택해야 하지만 라바스를 선택했을 때의 좋은 점은 그가 그녀를 더 이상 하찮은 존재로 두지 않겠다고 약속한다는 것이다. 마족의 멋진 조수가 된다는 생각에 이 귀여운 바보는 흥분해서 무릎을 꿇고 이제부터 오직 라바스에게만 피와 충성을 바친다. 라바스 빈디카의 권위를 사용하여 우리 주인공은 그녀를 자신의 공식적이고 유일한 부하로 받아들인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람베와의 연결을 강제로 끊고 달아나게 만든다. 이제 방해물도 없으니 블루 리본이 모여있는 곳으로 향할 시간이다. 밤이 되자 그들은 가장 많은 마력이 집중된 장소에 도착한다. 민호는 상자 하나를 열어 내용물을 확인하고 싶지만 각각의 상자에는 수십 개의 사슬이 막고 있다. 맨손으로 마이크 타이슨 주니어는 사슬을 너무 세게 주먹으로 내리쳐 단 한 방에 박살낸다. 컨테이너가 열리자 지독한 냄새가 새어나와 두 마족 모두 역겨워한다. 사악한 마력이 새어나오고 스트리트와 민호는 겨우 제자리에 서 있을 뿐이다. 이것이 그 약물의 효과였다. 삼촌 라이켄이 어린 조카에게 전투기술을 훈련시키는 또 다른 회상 장면이 나온다. 삼촌은 아이가 약골로 남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며 죽도록 패고 있었다. 소년의 삼촌이 날린 결정적인 주먹은 그의 두 팔을 박살내고 아이를 절벽 너머로 날려보냈다. 라바스는 파멸을 향해 떨어지며 자신을 따라 내려오며 웃는 멍청한 삼촌을 저주했다. 라바스가 땅에 세게 부딪히는 동안 그의 삼촌은 아이가 이미 죽었는지 궁금해했다. 갑자기 두 사람의 눈은 희생자들의 시체로 가득 찬 갉아먹는 꽃밭의 광경에 사로잡힌다. 어린 라바스는 결코 잊지 못할 장면을 목격했다. 그것은 마치 빛과 어둠이 서로를 나누는 것을 보는 것 같았다. 함께 존재할 수 없는 존재들이 서로 부딪혔고 그 사이에서 새로운 존재들이 싹트기 시작했다. 인류의 원시인 시대에 인간계에서 첫 번째 꽃이 피어났다. 그들은 모두 그것과 접촉하는 마족과 모든 존재의 기력을 빨아들이는 독특한 능력을 지켜보았다. 그 꽃은 어떤 영역이든 파멸과 파괴를 상징했다. 삼촌 라이켄과 그의 조카는 그 밭이 완전히 소각되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들이 함께 그것을 불태웠다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우리 주인공은 지금 매우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감시자는 위대한 마왕 가마데르, 즉 소년의 아버지가 영역에서 모든 꽃을 뿌리 뽑았다고 설명한다. 그래서 두 사람 모두 어떻게 그렇게 많은 수가 인간계에 이렇게 모여있는지 혼란스러워한다. 민호는 갑자기 갉아먹는 꽃이 사실 인간계에서 왔다고 덧붙인다. 이곳은 빛과 그림자가 함께 어우러지는 유일한 영역이며 공존을 허락하는 유일한 장소이다. 인류 역사에 따르면 인간은 수천 년 전에 거의 멸종 직전까지 갔었다. 그 꽃이 두 영역에 동시에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이 모든 것 뒤에 어떤 배우가 있음을 암시한다. 스트리트가 무언가 덧붙이려던 순간 갑자기 어떤 사람이 그들에게 불빛을 비춘다. 제이와 그녀의 부하들이 도착했고 죽음의 덫으로 걸어들어온 아이들을 동정하며 침입자들과 마주
마주한다. 제이의 무리는 이 녀석이 가게를 난장판으로 만든 그놈이라고 생각하지만 스트리트는 그들이 찾는 사람은 자신이라고 설명한다. 제이는 불쑥 쳐들어와 자기 장소를 망가뜨린 우리 주인공에게 불만을 표한다. 그녀는 그가 어떻게 거기에 왔는지조차 모른다. 민호는 단도직입적으로 그녀가 모든 것을 관리하는 책임자인지 묻는다. 그녀는 그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지만 그렇다고 인정하고 민호는 그녀가 제품에 어떤 재료를 사용하는지 물어볼 수 있게 된다. 제이는 그들의 사업 비밀에 코를 들이미는 그의 뻔뻔함에 코웃음을 친다. 그리고 우리 주인공은 제품에 그다지 신경 쓰지 않지만 그들을 그냥 두는 것은 위험하다고 생각한다. 제이는 주머니에서 약을 꺼내며 부하들에게 이번에는 진지해져야 한다고 상기시킨다. 또 실패하면 영무의 분노를 살 것이기 때문이다. 악당은 그들에게 먹으라고 블루 리본을 잔뜩 건네주고 이 광대들은 귀한 선물을 받게 되어 황홀해한다. 제이는 그들에게 닥치고 빨리 먹으라고 말하고 4명의 미치광이들은 재빨리 포장을 뜯고 알약을 삼킨다. 싸움이 험악해질 것을 알기에 우리 주인공은 스트리트에게 전투 중에 방해만 될 테니 숨어있으라고 지시한다. 제이의 부하들은 괴물 같고 광포하게 변했고 그녀는 그들에게 목표물을 박살내라고 손짓한다. 4명 모두 엄청난 속도로 민호에게 돌진하고 민호는 그들을 약에 취한 오만한 멍청이들이라고 거칠게 부른다. 그는 자신의 혈서관을 사용하며 자신의 도끼로 그들 모두를 쓰러뜨릴 수 있다고 장담한다. 민호는 첫 번째 목표물과 교전하여 주먹을 날리고 바로 뒤에 있는 다른 녀석을 걷어찬다. 그는 마치 사륜안을 쓴 카카시처럼 움직이며 세 번째 주먹을 날린다. 이번에는 미친 어퍼컷이다. 3명을 쓰러뜨린 후 그는 등을 노출하고 뒤에서 태클을 당한다. 민호는 공격에 노출된 채 땅에 넘어진다. 같은 녀석이 그의 얼굴에 무릎을 박으려 하지만 우리 주인공은 맞기 전에 재빨리 그것을 잡아챈다. 그가 압도당하는 것을 보는 것은 그의 조수를 걱정하게 하고 제이의 얼굴에는 기쁨을 가져다준다. 3명의 좀비가 악마처럼 달려들어 모든 방향에서 민호를 공격한다. 한꺼번에 공격해오니 맞서 싸우기 어렵다. 이 녀석들은 블루 리본을 쓴 다른 놈들과는 차원이 다르게 강하다. 약을 과다 복용해서 훨씬 더 큰 힘을 얻었기 때문이다. 상황에 맞춰 주인공은 다른 전략을 쓰기 위해 몸을 돌린다. 그는 재빨리 다가가 약이 든 상자 중 하나를 잡고는 손을 쑤셔 넣어 봉지를 낚아챈다. 민호는 그 상자를 찌그러뜨려 놈들의 얼굴에 바로 던져버린다. 흘러넘치는 약 냄새는 약에 취한 남자들을 압도했고 그 냄새는 주인공조차 자신의 도끼에 압도될 정도로 지독한 것이었다. 놈들이 아직 비틀거리는 동안 민호는 한 놈의 얼굴을 잡고 성진우처럼 땅에 그대로 처박아 버린다. 놈을 확실히 끝장내기 위해 그는 두 번째 타격을 날려 놈의 얼굴을 뭉개버린다. 다른 놈 하나가 발차기를 날리지만 주인공은 능숙하게 피한 뒤 그 놈의 다리를 잡아 똑같이 땅으로 매다 꽂는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광폭해진 민호는 이 놈의 발목을 밟아 다리를 박살내버린다. 또 다른 녀석이 다시 달려들지만 데빌 메이크라이 5에서 네로가 단테에게 그랬던 것처럼 손등으로 싸대기를 맞을 뿐이다. 민호는 쓰러지는 거구의 몸을 붙잡아 이 망할 놈에게 말 그대로 수플렉스를 먹여버린다. 완전 영화의 한 장면이다. 나처럼 소름 돋았다면 좋아요를 눌러라. 제이는 저 녀석이 어떻게 강화 인간들을 전부 괴물처럼 쓰러뜨렸는지 믿을 수 없다는 듯 공포에 질려 지켜본다. 그를 보는 것만으로도 말 그대로 죽음의 공포가 느껴진다. 민호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악마의 기운은 그를 결코 인간으로 보이지 않게 만들었다. 목숨의 위협에 떨며 제이는 자신이 유령 같은 존재를 마주하고 있는 건 아닌지 생각하기 시작했다. 무대 위 유리가 관객 앞에 서 있다. 방 안에서는 어머니 강현주가 딸을 응원하고 있다. 그녀의 실력이라면 의심할 여지 없이 비너스 발레단에 들어갈 수 있다고 확신하면서 갑자기 남자 둘이 방으로 들어오자 현주는 즉시 경계하며 그들이 누구인지 엄하게 묻는다. 그들은 불쑥 들어온 것을 사과하며 테이블 위에 블루 리본이 든 병을 놓는다. 대량 주문이라 직접 배달하러 왔다고 한다. 눈에 띄게 당황한 그녀에게 남자는 자기들이 모든 걸 알아서 처리한다고 안심시킨다. 그럼에도 그녀는 블루 리본에 결함이 있는지 궁금해한다. 영무는 이미 딸에게 많은 양을 먹여놓고 이제 와서야 묻는다며 그녀를 조롱한다. 현주는 즉시 화면을 쳐다본다. 그녀의 딸이 고장난 진공청소기처럼 이상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남자들은 유리가 쓰러지는 것을 보고 어머니가 딸에게 얼마나 먹인 건지 궁금해한다. 갑자기 유리의 발목이 꺾이며 그녀는 마네킹처럼 무대 위로 쓰러진다. 관객 모두가 어안이 벙벙해졌다. 어머니는 블루 리본에 부작용이 없다고 생각했기에 비명을 지른다. 남자들은 정량을 복용했을 때만 효과가 있는 법이라며 아무렇지 않게 말하고는 유리에겐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못 박는다.
그녀는 살아남기 위해 아주 작은 욕망이라도 채우려면 이 약이 필요하게 될 것이다. 평생을 이 약에 의존하게 될 것이다. 딸에게 많은 것을 투자했던 현주는 충격에 휩싸인다. 전화가 울리고 영무가 받는다. 전화 반대편은 진지혜인데 그녀는 울고 있다. 전화기는 주인공에게 향하고 그는 영무가 블루리본을 만드는 자인지 묻는다. 영무는 충격을 받고 민호는 전화를 끊으며 당장 자신에게 오라고 명령한다. 영무는 최대한 빨리 떠나야 하기에 현주에게 작별을 고하고 일어선다. 한편 파란머리 소녀는 주인공에게 사람들이 왜 마약을 하는지 묻는다. 대답은 간단하다. 인간의 어리석음과 오만함 때문에 절대 중독되지 않을 거라 확신하며 약에 기댄다. 삶에 기댈 곳이 거의 없으니 약을 선택해 삶이 더 의미 있는 것처럼 느끼게 만드는 것이다. 그러자 소녀는 영무를 필두로 한 패거리를 가리킨다. 그는 즉시 민호가 왜 자신을 보자고 했는지 묻는다. 주인공은 보고 싶었던 건 내가 아니라고 일축한다. 그저 약에 대해 물어보려 했을 뿐이라며 영무를 한낱 인간이라 칭한다. 그 말을 듣고 영무는 아버지와 빈민가에 살던 시절을 회상한다. 영무는 약을 더 달라고 아버지를 깨우려 하지만 아버지를 밀치자 이미 죽었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의 아버지의 평생은 약을 중심으로 돌아갔고 죽음 또한 그러했다. 하지만 아버지의 죽음은 영무를 슬프게 하지 않는다. 오히려 금단 증상에 시달리며 좌절할 뿐이다. 그는 약을 더 구할 방법을 찾지 못해 아버지의 시신을 발로 차기 시작한다. 갑자기 아버지의 눈이 빛나기 시작하자 영무는 아버지가 죽은 건지 산 건지 의아해한다. 하지만 대신 아버지의 몸 아래에서 영혼이 솟아나와 아버지의 죽음이 슬프냐고 묻는다. 악마는 슬픔의 무게를 견딜 수 없다면 아버지를 돌려주겠다고 말한다. 하지만 영무는 아버지가 죽은 것에 오히려 안도하며 자신을 위해 약을 더 구할 방법에만 관심이 있을 뿐이다. 악마는 영무의 약에 대한 갈망을 보고는 좀 먹는 꽃을 건네며 아버지의 시신을 그 꽃에 먹이라고 명령한다. 악마는 이것이 서로를 신뢰하는 방법이며 앞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얻게 될 것이라고 알려준다. 그러고 나서 악마는 그를 속이거나 좀 먹는 꽃을 거부하는 자는 누구든 죽이라고 말한다. 그 후 악마는 영무에게 축복을 내리며 좀 먹는 꽃을 남겨두고 떠난다. 즉시 영무는 아버지의 시신을 좀 먹는 꽃에 먹이기 시작한다. 현재로 돌아와 영무는 한낱 인간이라 불린 것에 모욕감을 느낀다. 주인공은 침착하게 영무에게 삶의 또 다른 기회를 준 그가 믿는 무언가가 있는지 묻는다. 영무가 그 정보를 밝히자 주인공은 이미 그가 악마와 맺은 계약에 대해 알고 있다. 그럼에도 주인공은 앞으로 걸어가며 악마와 영무들 다 쓰레기라 칭하고 그 말에 영무는 격분한다. 그는 즉시 부하들에게 민호를 공격하라고 명령한다. 소녀는 즉시 도망치지만 민호는 놈들을 빨리 처리하기로 마음먹는다. 한편 블루리본은 엄청난 판매고를 올리고 있었고 이는 전국의 VIP 고객들이 접촉해 올 것임을 의미했다. 영무가 중국과 일본에도 판로를 열자 팀 전체가 그를 칭찬한다. 한편 앱 개발자는 출시 이후 앱을 통해 마약이 빠르게 퍼져나가자 걱정에 휩싸인다. 다시 주인공 시점으로 진재인은 혼자서 패거리들을 쓰러뜨리는 주인공의 비인간적인 움직임을 보며 울고 있다. 민호는 영무에게 싸우자고 도전한다. 영무는 자신을 속이거나 좀 먹는 꽃을 부정하는 자는 누구든 죽이라는 악마의 말을 떠올린다. 그는 블루리본 3개를 꺼내 삼키며 자신의 죽은 바우어 힐트를 외친다. 그리하여 그는 자신의 악마군주 바우어 힐트의 명을 받든다. 영무가 민호를 치기 위해 앞으로 나서기 직전 진재인은 주인공이 평범한 고등학생 같지 않다고 소리친다. 오히려 영무가 신약을 함께 만든 그 녀석들 중 하나처럼 보인다고. 신약이 자신과 연관되었다는 말에 주인공이 놀란 틈을 타 보라색 머리 녀석이 민호에게 주먹을 날린다. 하지만 그 직전에 주인공은 공격을 감지하고 녀석의 팔을 잡아챈다. 지체할 틈도 없이 빨간 머리 놈은 상대에게 주먹 세례를 퍼붓고 주인공은 그 엄청난 속도에 놀란다. 양무 또한 자신의 힘에 놀라며 자신의 주군은 오직 자신만의 것이어야 한다며 주인공에게도 신의 축복을 받았는지 묻는다. 이때 민호는 좀 먹는 꽃과 양무에게서 나는 역겨운 냄새의 이유를 깨닫고 그가 믿는 신이 바우어 힐트인지 묻는다. 주군의 이름을 듣자 영무는 더욱 분노하고 주인공은 믿을 게 없어서 그 한심한 악마를 믿느냐고 그를 조롱한다. 이 말에 녀석은 더욱 분노하며 자신을 가엾게 여겨준 신을 모욕했다며 민호에게 소리친다. 그의 한계를 시험하듯 주인공은 도망다니며 숨어 지내던 그 악마가 얼마나 한심하고 비참했으면 이런 녀석에게 왔겠냐며 영무와 바우어 힐트를 다시 한번 조롱한다. 이 지점에서 영무는 분노가 극에 달해 감히 자신의 주군을 쓰레기 취급하냐며 소리치면서 주인공에게 빠른 속도로 주먹을 퍼붓는다. 영무의 강력한 공격을 막아내며 민호는 바우어 힐트가 나름대로 이름을 날리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한다. 그는 바우어의 부하들을 모두 학살했을 때 바우어가 비겁하게 도망쳤던 싸움을 회상한다.
주인공은 그 고독한 겁쟁이가 여기서 왕족 대우를 받는 것을 참을 수 없다. 그래서 그는 영무에게 그의 주군이 어디에 숨어 있는지 묻는다. 주인공이 계속 바우어를 모욕하자 영무는 주인공을 죽이기 위해 더 큰 힘을 사용하며 몸에서 강한 악취를 뿜어낸다. 그는 민호의 머리채를 잡고 블루리본과 바우어, 힐트 모두 자신만의 것이라 주장하며 잔인하게 주먹질을 계속한다. 이를 통해 주인공은 영무가 악마의 기운에 이성을 잃어 정말로 자신을 죽일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는다. 한편 트리트는 민호가 인간의 몸이라 저렇게 맞고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한다. 마계에 있었다면 자신의 능력을 손쉽게 사용했을 텐데 마계에서는 람베가 영무가 이성을 잃는 것을 지켜보며 좀먹는 꽃의 실험체가 완전히 융합되었다고 말한다. 그는 민호가 마열석도 없는 인간의 몸이라 영무를 제압하지 못하고 있음을 간파한다. 그가 라바스의 영혼이 영원히 파괴될지도 모른다고 말하자 옆에 있던 교활한 악마가 람베에게 라바스가 가장 싫어하는 게 뭔지 아냐고 묻는다. 라바스는 성질이 더러워서 모든 걸 싫어한다고 농담하자 그의 삼촌은 주인공이 결벽증, 즉 더러운 것을 두려워하기에 가장 싫어하는 것이 바로 오물이라고 밝힌다. 그렇게 주인공은 더 이상 역한 냄새를 참지 못하고 영무의 주먹을 잡고는 그를 던져버립니다. 민호는 마치 예전의 힘을 되찾은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그렇게 말하며 그는 엄청난 힘으로 소년에게 돌진하여 싸움과 악취를 빨리 끝내려 합니다. 주인공이 영무에게 주먹을 날리자마자 그는 인간이 어떻게 이 정도의 힘을 가질 수 있는지 믿을 수 없습니다. 민호 안의 악마는 자신이 인간이라고 불리는 것을 듣자 그를 너무 세게 때려서 코가 부러진 채로 날아가게 만듭니다. 주인공의 힘에 충격을 받은 영무는 그에게 정체가 뭐냐고 묻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그 소년의 냄새 때문에 미칠 지경이라 그에게 다시 한번 주먹을 날립니다. 람베조차 민호 안의 갑작스러운 에너지 폭증을 이해하지 못하자 다른 악마가 주인공이 더러움을 참지 못해 냄새 때문에 두통이 왔을 거라고 설명합니다. 그렇게 그의 결벽증이 각성을 이끌어내 원래 힘의 일부를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람베는 혈석이 있더라도 죄인의 몸으로 마계의 힘을 온전히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사실에 놀랍니다. 이 말에 다른 악마는 라바스가 평범한 녀석이 아니라고 자랑스럽게 말합니다. 오히려 라바스는 자신을 닮았다고 합니다. 주먹을 날린 후 민호는 영무에게 이 몸으로는 누구도 죽일 수 없으니 운 좋은 줄 알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소녀는 바우어의 축복을 받은 자신이 이렇게 패배할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는 블루리본을 더 먹으려고 합니다. 그가 죽지 않게 하기 위해 주인공은 그만하라고 말하며 소년에게 강력한 펀치를 날려 턱이 부서지고 머리가 벽에 박히게 만듭니다. 마침내 악취가 사라지기 시작하자 민호는 코를 막습니다. 시오는 자신의 앱 데이터를 쳐다봅니다. 그는 이 앱으로 이루고 싶었던 것이 이게 아니었음을 깨닫습니다. 사람들은 명문고에 폐쇄된 공간에서 매일 누군가를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척 혹은 누군가와 친한 척하며 살아갑니다. 그는 이 사람들이 어떤 거짓도 없이 서로를 발견하는 진정한 관계를 찾길 바랐지만 그의 소중한 앱은 마약을 유통하는 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시오는 한숨을 내쉬고 재빨리 컴퓨터 작업을 시작합니다. 밖의 사람들은 앱의 변화를 알아차리고 오류인지 바이러스인지 생각합니다. 시오는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를 듣고 안에서 재빨리 문을 잠그고 앱을 삭제하기 위해 버튼을 누릅니다. 조폭들은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파악하고 유리창을 두드리며 문을 열지 않으면 큰일 날 거라고 소리칩니다. 시오는 앱을 영구적으로 삭제하기 위해 컴퓨터 작업을 계속합니다. 이 과정에서 그의 눈은 작은 경고 버튼에 멈춥니다. 갑자기 조폭들이 방 안으로 들이닥치면서 큰 충돌음이 터져나옵니다. 대장격인 남자가 그의 얼굴에 주먹을 날리며 지금 하는 짓이 말이 되냐고 제정신이냐고 묻습니다. 다른 한 명은 로딩창을 확인하고 시온이 무엇을 하려는지 알아챕니다. 그 녀석이 앱을 삭제하려는 거고 만약 양무가 알게 되면 우린 끝장입니다. 용기를 낸 시온은 일어서서 대장에게 상처를 입히고 소화기를 향해 달려가며 파괴할 앱은 자기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조폭들은 연기 때문에 기침하기 시작합니다. 시온은 로딩창을 확인하고 작업이 거의 다 끝났음을 알아챕니다. 갑자기 놈들 중 하나가 그를 바닥에 내리꽂습니다. 그는 부하들에게 소리치며 시온을 목 조르는 동안 누군가 그를 묶으라고 지시합니다. 시온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하며 결국 자신이 할 수 있었던 건 이게 전부였음을 깨닫습니다. 연기 뒤에서 머리가 나타나고 잠시 후 그 머리에 달린 붉게 빛나는 눈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민호는 조폭에게 자신의 시종에게 무슨 짓이냐고 물으며 얼굴에 주먹을 날립니다. 첫 번째 놈을 박살낸 후 그는 다른 놈들도 모조리 쓸어버립니다.
끊어버립니다. 그는 자신의 유일한 시종에게 손을 댈 생각 자체가 어리석다고 선언하며 설령 자신이 죽더라도 자기 것은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시온은 기침하며 일어납니다. 그는 민호에게 만들고 있던 앱을 보여줬던 날 깊이 묻어두었던 어떤 것을 기억해냅니다. 그는 앱의 목적을 설명하고 오직 그를 위해 디자인한 아이콘도 보여주었습니다. 민호는 또다시 불량배들에게 끌려갔습니다. 그가 어디 있는지 어떻게 지내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시온은 그때 마침내 무언가 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른 사람의 위치를 보여주는 경고 버튼을 만들어 그와 같은 친구들이 함께 지내며 보호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그는 다시는 누구도 민호를 다치게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었습니다. 예전 민호는 그의 배려에 고마워하며 자신이 앱을 가장 먼저 다운로드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현재의 민호는 빛나는 경고 버튼을 보여주며 일부러 보낸 것이냐고 묻습니다. 시온은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신호를 받고 이해해줘서 고맙다고 말합니다. 스트리디 제이를 처리하는 동안 그들은 건물 밖으로 걸어나갑니다. 순식간에 제이는 손을 놓고 그들에게서 도망칩니다. 민호는 악마 추종자에게 괜찮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좀먹는 꽃은 이미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한편 연주는 나무 옆에 의식을 잃고 쓰러진 영무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어두운 기운을 보고 소방서에 화재 신고를 합니다. 다시 골목에서 시온은 민호를 계속 따라다니는 악마 소녀를 알아챕니다. 한편 우리의 주인공은 람베의 그 자식과 삼촌이 자신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생각에 잠겨 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시온은 민호의 상태를 걱정하며 적어도 병원에는 가보라고 재촉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인공은 탱크 같아서 치료가 필요 없습니다. 안경잡이는 그저 충동적으로 SOS를 눌렀을 뿐인데 친구가 와줘서 정말 기쁩니다. 기본적으로 친구는 신호 때문에 왔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이 녀석은 그냥 지나가던 길이었습니다. 민호의 조수는 그를 조용히 시키며 우연이라고 말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하다고 속삭입니다.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되돌아가 봅시다. 민호는 제이를 그녀의 아지트로 데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좌절하며 그가 이렇게까지 하는 것은 땅꼬마 마크 주커버거가 그의 친구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웃긴 부분은 민호는 시온이 제이의 무리에게 잡혔다는 사실조차 몰랐지만 이로써 그는 왜 시온이 학교에 오지 않았는지 이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이는 시온을 구하는 것을 우선시하지도 않으면서 이 녀석이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몰라 당황했습니다. 바로 그때 그는 SOS 신호가 울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다시 현재로 돌아와 스트릿은 주인이 그것을 우연이라고 부르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친구와의 관계에 끔찍한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민호는 당분간 여기에 갇혀 지내야 하니 친구를 사귈 필요가 있습니다. 그 아이는 심지어 그를 롤모델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가 자신을 구하러 온 것을 축복으로 여깁니다. 시온이 입을 열어 이 파란 머리 소녀가 누구인지 묻습니다. 민호는 그녀가 그저 부하일 뿐이라고 밝히고 친구는 놀랍니다. 호기심이 생긴 시온은 그가 갑자기 변했고 이제 이상한 친구까지 생겼다는 사실에 근거해 민호에게 질문하기로 결심합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시온은 사실 친구가 어떤 끔찍한 조직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최악의 상황을 두려워합니다. 그는 민호가 위험한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한편 우리 주인공은 자신의 시종에게 영원히 변명만 할 수는 없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래서 그는 실제로 시온의 평가에 동의하고 자신이 위대한 마왕의 아들이라는 폭탄 선언을 해버립니다. 그 모든 거창한 말들을 이 아이는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방금 들은 말을 이해하려 했으며 어리둥절해 있을 때 갑자기 무릎 위에 앉아있는 고양이 때문에 깜짝 놀랍니다. 설명에 지친 우리 주인공은 시종에게 말을 맡기고 그렇게 고양이가 말을 시작하여 불쌍한 학생을 기겁하게 만듭니다. 감당할 일이 너무 많았던 시온은 충격으로 기절합니다. 한편 저가형 치사키의 굴욕적인 시간은 끝났고 이제 그는 목표물을 더 일찍 죽이지 못한 것을 후회하고 있습니다. 한 인물이 그가 gat혀있던 차로 다가와 즉시 경찰관 한 명을 제압하여 잠재웁니다. 그는 자신의 실수로 실패하여 주인 앞에서 폭발한 영무의 상태를 안타까워했습니다. 바우어 경은 그의 말을 듣지도 않고 제대로 된 대화를 위해 다른 곳으로 데려갈 작정입니다. 이 일이 벌어지는 동안 주변 경찰관들은 유통책들이 완전히 소탕되었다는 보고를 잇따라 들었습니다. 더 큰 우려는 그들이 발견한 약물이 심지어 약물관리당국의 승인을 받았다는 것이었습니다. 한 기업이 터무니없는 양의 위험한 약물을 아이들에게 퍼뜨리려 했다는 사실은 충격적입니다. 하지만 여경이 옆으로 돌아섰을 때 그녀는 바닥에 쓰러져 있는 차 형사를 발견합니다.
발견합니다. 그녀는 그에게 달려가 차 안을 확인하고는 포로가 탈출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합니다. 다른 장소로 가서 바우어경은 실패한 자신의 부하를 데려왔습니다. 영무는 약을 더 먹을 수만 있다면 목표물을 반드시 죽일 수 있다고 믿으며 두 번째 기회를 애원합니다. 그의 주인은 방금 불태운 꽃들의 사라진 가치를 보지 못한다며 그를 조롱합니다. 바우어경은 인간 무리를 모아 그들을 꽃의 숙주로 사용하기 위해 너무나 많은 공을 들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꽃을 망친 하인들의 쓸모없음에 실망감을 느낍니다. 다시 한번 영무는 임무를 완수하겠다고 약속하며 기회를 간청합니다. 그에게 완전한 업보를 안겨주며 바우어는 그의 눈에 직접 꽃을 꽂아 넣어 그가 고통스럽게 비명을 지르게 만듭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의 주인이 피로 맹세한 서약을 강조함에 따라 첫 번째일 뿐입니다. 영무가 지금 자신의 충성을 증명할 유일한 방법은 꽃을 통해서지만 그는 너무 비명을 지르느라 바빠서 바우어의 말에 집중할 수 없습니다. 돌아가서 제이가 뭘 하고 있는지 봅시다. 그녀는 코인 지갑을 훔쳐 달아나려 하지만 찾지 못하고 결국 약을 복용한 미치광이를 만나게 됩니다. 제이는 왜 이런 일이 또 자신에게 일어나는지 어리둥절하지만 그녀가 이 인간들의 고문을 허락했다는 것을 감안하면 당연한 일입니다. 그가 말을 거의 못한다는 사실은 그녀로 하여금 그가 얼마나 많은 양을 복용했는지 의문을 갖게 합니다. 오른쪽을 보니 쓸만한 무기를 발견하지만 그의 칼날이 옆구리를 파고들자 그녀의 오만함은 순식간에 짓밟힙니다. 제이는 고통에 쓰러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반면 광기에 사로잡힌 남자는 더 많은 블루 리본을 요구할 뿐입니다. 그가 조증 발작으로 미쳐 날뛰는 동안 제이는 자신이 심하게 다쳤다는 것을 깨닫고 정신을 차립니다. 다른 사람을 고문하는 것을 즐기던 바로 그 소녀가 이렇게 최후를 맞이해야 한다는 사실에 겁에 질려 눈물을 흘립니다. 그 순간 남자에게 무언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어둠의 마력이 그의 몸에서 람베를 현현시키자 그녀는 라바스가 이것을 더욱 싫어하게 될지 궁금해합니다. 그녀는 이 자가 누구인지 모르면서도 도움을 청하지만 람베는 잔인하게 그녀에게 지옥으로 갈 운명을 받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제이는 죽음의 문턱에서 혼란스러워하는 반면 그는 그녀의 몸을 버리지 않겠다고 확신시킵니다. 장면이 바뀌고 바르칸 삼촌은 마왕비 아이네아스에게 소환됩니다. 아이네아스님은 즉시 인간 세상으로 보내진 자신의 아이에게 장난을 꾸민 것에 대해 그에게 불평합니다. 바르칸 경은 환하게 웃으며 그녀의 아들은 이제 다 컸으니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그녀의 오라버니는 라바스를 내려보내기 전에 그의 몸 안에 혈마석을 심어두는 신중함을 보였다고 알려줍니다. 이 폭로의 여왕은 더욱 기겁하며 오라버니를 쉬지 않고 꾸짖기 시작합니다. 바르칸은 아이를 맴돌지 말고 한 번쯤은 믿어보라며 맞받아칩니다. 이에 아이네아스는 사실 지금 세상이 얼마나 불안정한지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고 밝힙니다. 만약 마왕좌의 유일한 계승자인 그녀의 아들이 인간 세계에 홀로 있다는 소문이 퍼지면 온 세상이 혼란에 빠져 붕괴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지만 바르칸 삼촌은 전혀 걱정하는 기색이 없고 오히려 그 아이가 자신을 닮아서 전투 능력이 주변 누구보다 뛰어나다고 자랑합니다. 여왕은 다시 분노가 폭발하여 그의 헛소리에 질렸다는 듯 오라버니의 머리를 세게 때립니다. 누이에게 짜증이 난 경은 람베에게 누나를 영원히 없앨 방법을 찾기 위해 찾을 수 있는 모든 책을 읽으라고 요청합니다. 람베가 둘을 진정시키려 하지만 왕조 남매는 언쟁이 완전히 통제 불능 상태가 되자 결국 서로 심하게 싸웁니다. 장면은 다시 라바스가 그냥 쉬고 있는 지구로 전환됩니다. 시온은 그가 정말로 소위 말하는 진짜 악마인지 확인해달라고 묻습니다. 라바스 경이 아무렇지 않게 인정하자 불쌍한 소년 시온은 자신이 죽으면 지옥으로 직행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즉시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라바스는 소년에게 이 지구가 이미 살아있는 지옥이며 자신이 그를 마계로 데려가면 그곳에서는 아무도 감히 그를 건드리지 못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자신이 마왕좌의 유일한 계승자라고 자랑스럽게 선언하고 이 말을 들은 시온은 더욱 겁에 질려 절대로 그곳에 가지 않기 위해 필사적으로 협상을 시도합니다.